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책은 모건 하우젤의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입니다. 이지연 옮김 인플루엔셜 출판사입니다. 제가 오늘 썸네일에 적어놓은 메시지는 저자가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그러니까 이 책 20번째 챕터에서 나의 저축 이야기, 나의 투자 이야기라고 하는 고백 파트에서 소제목으로 언급한 내용인데요. 나는 부자가 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나는 그저 독립성을 갖고 싶었다.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가 저와 제가 왜 부자가 되고 이렇게 책을 읽기로 결심했는지 제 개인적인 동기와 딱 일치하는 문장이라 제가 한번 썸네일에 타이틀로 적어보았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그냥 일반 직장인으로 일하고 있는 제가 부자가 되겠다고 돈을 정말 어마무시하게 한번 많이 벌어보겠다고 말을 하면 제 사람들이, 제 주변인들이 참 이상하게 바라보죠.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해라 막 이러기도 하고. 그런데 그 부자가 된다는 것에 가장 큰 의미는 저는 독립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또 코로나 팬데믹 덕분에 저는 이런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었는데요. 그렇지 않았다면 아마 저는 평생 그냥 직장인으로 굉장히 만족하고 살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라도 깨달음을 얻고, 다들 늦었다고 말하지만 지금 저는 올해부터 이제 부자가 되는 길로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제 7년 계획, 이제 6년 정도 남았는데 더 빨리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부자의 길로 한번 들어서 보겠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 부자가 되지 못했는지 또 이렇게 책을 통해서 배워가야 하는 거겠죠? 네, 그러면 오늘은 사설이 책을 소개하기 전에 좀 길었는데요. 어쨌거나 자, 책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책 표지 커버에만 봐도 뭐 무슨 아마존 1위, 무슨 너디 추천, 뭐 엄청난 추천사가 많습니다. 이런 건 생략하고 이제 저자 소개부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모건 하우절, 한국어로는 하우절이라고 번역해 놓으셨네요. 저는 그냥 하우젤이라고 읽겠습니다. 수많은 부자를 만나면 만날수록, 경제 위기에 관한 기사를 쓰면 쓸수록 돈 문제는 재무 관리가 아닌 역사와 심리학을 통해 이해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사람들이 빚더미에 앉은 이유를 이해하려면 금리를 공부할 게 아니라 인간의 탐욕, 불안정성, 낙관주의의 역사를 연구해야 한다. 하락장 바닥에서 주식을 매도한 이유를 알려면 기대 수익률에 대한 수학 공식 대신 인간의 고뇌를 알아야 한다. 가장 크게 성공한 투자자, 가장 크게 파산한 투자자 모두를 만나보고 깨달은 한 가지는, 진정으로 부를 이해하고 부를 얻고 싶다면 인간의 심리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전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 현재 미국 최고의 경매 매거진이자 팟캐스트 모틀리 풀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벤처 캐피털사 콜래보레이티브 펀드의 파트너이기도 하다. 들어가는 글. 당신은 돈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대학 시절 LA에 있는 어느 고급 호텔에서 주차 대행 아르바이트를 하던 때의 이야기다. 자주 오던 손님 중에 기술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있었다. 20대에 이미 와이파이 중계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설계하고 특허를 낸 천재였다. 스타트업 기업을 여러 개 창업해서 팔았다는데 부와 명예, 모든 면에서 어마어마하게 성공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가 돈과 맺고 있는 관계가 사뭇 특이했다. 불안함과 어리석은 유치함이 묘하게 어우러진 모습이랄까.
그는 100달러짜리 지폐 다발을 뭉치로 들고 다니면서 보고 싶다는 사람 누구에게나 보여주었다. 보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자주 보여주었다. 대놓고 큰 소리로 자신의 부를 떠벌렸으며 만취일 때가 많았고 동물발 행동도 잦았다. 그는 어느 날 호텔 직원 한 명에게 현금 수천 달러를 건네며 말했다. 요 아래 보석상에 가서 1000달러짜리 금화 몇 개만 사다 줘요. 1시간 뒤 이 경영자와 친구들은 금화를 손에 쥐고 태평양이 내려다 보이는 어느 선착장에 모였다. 그리고 바다에 동전을 던지기 시작했다. 물수제비를 뜨듯이 동전을 던져 누가 더 멀리 보냈는지 다투면서 낄낄거렸다. 재미로 한 일이었다. 며칠 뒤 그가 호텔 식당에 있는 조명을 깼다. 매니저는 500달러짜리라며 새 것으로 바꿔줄 것을 요구했다. 500달러를 원해요? 그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묻더니 주머니에서 지폐 다발을 꺼내 매니저에게 건넸다. 여기 5,000달러요. 이제 썩 꺼지세요. 다시는 이런 식으로 날 모욕하지 말아요. 이런 기행이 얼마나 오래 계속되었는지 궁금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길지는 않았다. 그로부터 불과 몇 년 후 나는 그가 파산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 책의 기본 전제는 다음과 같다. 돈 관리를 잘하는 것은 당신이 얼마나 똑똑한지와 별 상관이 없다. 중요한 건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이다. 행동은 가르치기가 어렵다. 아주 똑똑한 사람에게조차 말이다. 천재라고 해도 자신의 감정에 대한 제어력을 상실하면 경제적 참사를 불러올 수 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아무런 금융 교육을 받지 못한 보통 사람도 몇 가지 행동 요령만 익히면 부자가 될 수 있다. 이 행동 요령들은 지능 검사 결과표의 숫자와는 무관하다. 위키피디아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항목 하나를 소개할까 한다. 이렇게 시작한다. 로널드 제임스 리드는 미국의 독지가, 투자자, 자벽부, 주유소 직원이었다. 로널드 리드는 버몬트주 시골에서 태어났다. 가족 중에 처음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며 더욱 인상적인 것은 매일 학교까지 히치하이킹을 해서 갔다는 점이다. 사실 로널드 리드를 알았던 사람들은 그에 관해 특별히 언급할 것이 별로 없었다. 자신들 못지않게 리드의 삶 역시 그리 눈에 띄지 않았기 때문이다. 리드는 주유소에서 25년간 자동차를 수리했고 JC 페니 백화점에서 17년간 바닥을 쓸었다. 38세에 방 2개짜리 집을 12,000달러에 사서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살았으며 50세에 호라비가 되어 다시는 결혼하지 않았다. 어느 친구의 회상에 따르면 리드의 가장 큰 취미는 장작 패기였다고 한다. 2014년 리드는 92세의 나이로 죽었다. 그러고 나서 이 시골의 허름한 자벽부는 국제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2014년에 죽은 미국인은 281만 3,503명이다. 그 중에 세상을 뜰 당시 순 자산이 800만 달러가 넘은 사람은 4,000명이 채 되지 않는다. 로널드 리드는 그 중 한 명이었다. 유언장에는 의붓자식에게 200만 달러를 그리고 지역 병원과 도서관에 600만 달러 이상을 남긴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리드를 알던 사람들은 어리둥절했다. 대체 그 돈이 다 어디서 난 거야? 별다른 비밀은 없었다. 그는 복권에 당첨된 적도 없고 유산을 물려받은 적도 없었다. 자신이 번 얼마 안 되는 돈을 저축했고 그 돈을 우량 주식에 투자했다. 그리고 기다렸다. 수십 년간 말이다. 그러는 동안 쥐꼬리만한 저축이 복리로 불어나 800만 달러가 넘는 돈이 됐다. 그게 전부다. 그렇게 자벽부가 독지가가 된 것이다.
로널드 리드가 죽기 몇 달 전 뉴스에 등장한 또 다른 남자가 있다. 리처드 퍼스콘이라는 사람이었다. 로널드 리드와는 손톱만큼도 닮은 점을 찾을 수 없는 이였다.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한 후 MBA 학위를 따고 메릴 린치의 중력을 지낸 퍼스콘은 금융 분야에서 대단히 크게 성공을 이루어 40대에 이미 자선 사업가가 되었다. 한때 메릴 린치의 CEO였던 데이비드 코만스키는 퍼스콘을 이렇게 칭송했다. 그는 비즈니스에 통달하고 리더십이 있으며 건전한 판단력과 개인적 진실성을 지닌 사람이다. 비즈니스 매거진 크레이스는 한때 퍼스콘을 40세 이하 40인의 성공한 비즈니스맨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금화로 물수제비를 뜨던 기술 기업 경영자처럼 모든 게 무너져 내렸다. 퍼스콘은 2000년대 중반에 큰 돈을 빌려 코네티컷주 그리니치에 있는 1만 8천 평방미터 규모의 자택을 구입해 확장 공사를 했다. 화장실 11개, 엘리베이터 2개, 수영장 2개, 차고 7개가 있는 한 달 유지비만 9만 달러가 드는 대저택이었다. 그러다 2008년 금융위기가 터졌다.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였다. 퍼스콘의 재산은 순식간에 먼지가 됐다. 큰 부채와 비유동 자산을 보유하고 있던 퍼스콘은 파산했다. 2008년 파산 법원에서는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현재 저는 수입이 전혀 없습니다. 가장 먼저 팜비치에 있던 그의 집이 압류됐고 2014년에는 그리니치의 저택이 압류됐다. 로널드 리드가 자선단체에 재산을 남기기 5달 전 리처드 퍼스콘의 집은 저당물 경매에서 보험회사가 산정한 가치의 75%도 되지 않는 금액에 팔렸다. 로널드 리드는 인내했다. 리처드 퍼스콘은 탐욕을 부렸다. 바로 이것이 두 사람 인생에서 교육과 경험으로 생긴 엄청난 격차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여기서 리드를 닮고 퍼스콘은 닮지 말자는 교훈을 얻자는 게 아니다. 물론 그것도 썩 괜찮은 조언이지만 말이다. 정말로 흥미로운 부분은 두 사람이 금융에 대해 가지고 있던 독특한 태도다. 대학 졸업장, 교육, 배경, 경험, 연출 등이 없는 사람이 최고의 교육을 받고 최고의 연출을 가진 사람보다 훨씬 더 나은 결과를 낼 수 있는 분야가 또 어디 있을까? 나로서는 떠오르지 않는다. 로널드 리드가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한 의사보다 심장 이식 수술을 잘했다는 이야기는 상상할 수 없다. 최고의 교육을 받은 건축가보다 고층 빌딩을 더 잘 설계했다는 스토리 역시 마찬가지다. 자벽부가 세계 최고의 원자력 엔지니어보다 나은 성과를 냈다는 뉴스는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절대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투자의 세계에서는 이런 것이 가능하다. 로널드 리드가 리처드 퍼스콘과 공존할 수 있다는 사실은 두 가지로 설명해 볼 수 있다. 하나는 금융 성과가 지능, 노력과 상관없이 운에 좌우된다는 것이다. 어느 정도 맞는 말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이야기할 것이다. 두 번째는 금융 성공은 대단한 과학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금융은 소프트 스킬이고 소프트 스킬에서는 아는 것보다 행동이 더 중요하다. 이 소프트 스킬을 가르쳐 나는 돈의 심리학이라 부른다. 이 책의 목표는 여러 개의 짧은 이야기를 통해 돈의 기술적 측면보다 소프트 스킬이 더 중요함을 전달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리드와 퍼스콘 같은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그 사이에 위치할 모든 사람들이 더 나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란다. 나는 소프트 스킬들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금융을 수학으로 기반으로 하는 분야로 배우는 경우가 많다. 공식의 데이터를 넣으면 공식이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그러면 우리는 그냥 그대로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개인 금융에서는 맞는 말이다.
개인 금융에서는 6개월치 비상자금이 있어야 하며 월급의 10%를 저축하라고 말한다. 투자에서도 맞는 말이다. 이미 우리는 투자에서 이자율과 가치평가 사이의 역사적 상관관계를 잘 알고 있다. 기업 재무에서도 맞는 말이다. 기업의 최고 재무 책임자 CFO는 정확한 자본 비율을 측정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하나라도 나쁘다거나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다. 다만 뭘 해야 할지 아는 것만으로는 당신이 그것을 시도할 때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전혀 알 수가 없다. 관심이 있든 없든 누구나 영향을 받는 주제가 두 가지 있다. 바로 건강과 돈이다. 현대 과학의 발전으로 의료보건업계도 큰 업적을 이루었다. 전 세계적으로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있고 인체의 원리에 대한 생각은 여러 가지 새로운 과학적 발견으로 대체되었다. 그 덕분에 사실상 모든 사람이 더 건강해졌다. 하지만 돈을 다루는 업계, 다시 말해 투자와 개인 금융, 사업 기획 등을 다루는 업계는 이야기가 좀 다르다. 지난 20년간 금융업계는 최고 대학 출신의 가장 똑똑한 사람들을 무더기로 쓸어갔다. 10년 전, 금융공학은 프리스턴 대학교 공과대학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전공이었다. 그러나 금융공학이 우리를 더 나은 투자자로 만들어 주었다는 증거가 하나라도 있을까? 나는 보지 못했다. 우리는 그동안 집단적 시행착오를 통해 더 훌륭한 농부, 더 유능한 배관공, 더 발전된 화학자가 되는 법을 알아냈다. 그러나 시행착오가 우리에게 개인 금융을 개선하는 법을 알려주었을까? 우리는 빚에 덜 허덕이게 되었을까? 만약을 대비해 더 많이 저축하고 있을까? 은퇴를 더 잘 준비하고 있을까? 돈이 행복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은 못하는지에 대한 더 현실적인 관점을 갖게 되었을까? 나는 이에 대한 설득력 있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돈을 물리학과는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심리학과는 비슷하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다. 이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로 나에게는 대단히 매력적으로 느껴졌다. 돈은 사방에 있다.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대부분의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돈을 생각하는 방식은 누구나 조금씩 다르다. 돈은 리스크나 신뢰, 행복처럼 삶의 다른 많은 영역에도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을 준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를 설명하는데 돈보다 더 강력한 확대경을 제공하는 것은 없다. 내가 금융에 대한 글을 쓰기 시작한 2008년 초는 금융위기와 함께 80년 만의 최악의 경기 침체가 막 시작되던 때였다. 이 문제에 관해 10년 이상 글을 쓰면서 나는 돈의 심리학에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글을 쓰기 위해 나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보려 했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가장 먼저 알게 된 것은 도대체 어떻게 벌어진 일인지 혹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아무도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는 말할 것도 없었다. 그럴듯한 설명이 하나 나올 때마다 똑같이 설득력 있는 반박이 나왔다. 공학자들이 다리가 붕괴된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것은 특정 부위에 어느 정도 힘이 가해지면 그 부위가 부러질 거라는데 일치된 의견이 있기 때문이다. 물리학은 논란을 일으키지 않는다. 법칙을 따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융은 다르다. 금융은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따른다. 나는 나의 행동이 스스로에게는 합리적으로 보여도 당신에게는 미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금융위기에 관해 공부를 하면 할수록, 글을 쓰면 쓸수록 나는 금융위기가 금융이라는 렌즈가 아닌 심리학과 역사의 렌즈를 통해서 볼 때 더 잘 이해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사람들이 왜 빚에 허덕이는지 이해하려면 이자율을 공부할 것이 아니라 탐욕과 불안,
낙천주의의 역사를 공부해야 한다. 투자자들이 왜 약세장 바닥에서 자산을 팔아버리는지 이해하려면 미래의 기대 수익 계산법을 공부할 것이 아니라 가족들을 지켜보아야 한다. 나의 투자가 우리의 미래를 위험하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의구심을 갖고 그 고통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다. 나는 볼테르의 말을 참 좋아한다. 역사가 반복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반복하는 것이다. 이는 돈에 대한 우리의 행동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2018년 나는 돈을 다룰 때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잘못된 행동 원인, 편향, 결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20가지를 골라 개략적으로 설명한 보고서를 썼다.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돈의 심리학이라는 보고서를 읽었고 뜨거운 호응을 보였다. 이 책은 같은 주제를 더 심도 있게 파고들어 쓴 것이다. 해당 보고서의 몇몇 짧은 단락은 책에 그대로 등장하기도 한다. 이 책은 총 20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장은 돈의 심리학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특징 또는 종종 우리의 상식에 반한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담았다. 모든 장을 관통하는 공통의 테마도 있지만 각 장은 독립적이므로 따로따로 읽어도 무방하다.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보자. 챕터 1. 아무도 미치지 않았다. 돈에 대한 당신의 경험은 세상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 0.0000001%와 당신이 머릿속으로 세상의 원리라고 생각하는 내용 80%로 구성되어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가끔 돈으로 미친 짓을 한다. 하지만 미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문제는 이렇다. 사람들은 각각 세대가 다르고 서로 다른 나라에서 다른 소득과 가치관을 가진 부모 밑에서 자란다. 태어난 당시의 경제 상황도 다르고 인센티브가 다른 고용시장을 경험하며 누리는 행운의 정도도 다르기 때문에 서로 아주 다른 교훈을 배운다. 사람들은 세상의 원리에 대해 저마다의 경험을 갖고 있다. 내가 겪은 일은 간접적으로 아는 내용보다 훨씬 더 강한 설득력을 가진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돈의 원리에 대한 일련의 관점을 다추로 삼아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관점은 사람마다 크게 다르다. 당신한테는 미친 짓처럼 보이는 일이 나에게는 이해가 되는 일일 수도 있다. 부유한 은행가의 자녀는 빈곤 속에 자란 사람의 리스크와 수익에 대한 생각을 짐작조차 할 수 없다. 인플레이션이 높을 때 자란 사람은 안정적인 시절에 자란 사람이 겪을 필요가 없는 일들을 경험한다. 대공황기의 증권 증개인은 1990년대 말의 영광을 온몸으로 누린 기술 노동자가 상상조차 하지 못할 일들을 겪고 모든 것을 잃었다. 30년 동안 경기 침체라는 것을 목격한 적이 없는 호주인의 경험을 그 어떤 미국인도 이해하지 못했다. 계속 이야기할 수 있다. 이처럼 경험의 목록은 끝이 없다. 돈에 관해 당신은 내가 모르는 것들을 알고 있을 테고 그 점은 나도 마찬가지다. 당신은 나와는 다른 신념, 목표, 전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우리 둘 중에 누가 더 똑똑하거나 더 나은 정보를 갖고 있어서가 아니다. 똑같이 설득력 있는 서로 다른 경험을 통해 형성된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다. 누구나 내가 세상의 원리를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아주 작은 한 조각을 경험해 보았을 뿐이다. 투자가 마이클 베트닉은 이렇게 말했다. 겪어봐야만 이해할 수 있는 교훈도 있다. 우리 모두는 각자 다른 방식으로 이런 진실의 피해자일지도 모른다. 세상의 원리에 대한 그 사람만의 정신 모형 속에 그 사람이 당시 보유한 정보를 집어넣어 보면 사람들이 돈에 대해 내리는 의사결정은 모두 타당하다.
이 사람이 잘못된 정보를 입수할 수도 있다. 불완전한 정보를 가질 수도 있다. 수학을 잘 못할 수도 있다. 썩어빠진 마케팅에 넘어갈 수도 있다. 뭔지 모르면서 일을 저지를 수도 있다. 자기 행동의 결과를 잘못 판단할 수도 있다. 언제든 그럴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금융 의사 결정은 그 순간 판단을 내리는 그 사람에게는 타당한 것이다. 그래서 확인란에 모두 체크 표시를 하는 것이다. 의사 결정자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왜 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그동안 그 사람만의 경험을 통해 형성된 것이다. 돈에 관한 의사결정이 어려운 이유, 그처럼 많은 실수가 일어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 주제가 우리에게 너무 새롭기 때문이다. 돈이 생긴 지는 오래되었다. 지금은 터키의 일부가 된 리디아의 알리아테스 왕이 기원전 600년에 최초의 공식 화폐를 만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돈에 관한 현대적 의사결정, 저축 및 투자의 기초가 되는 개념들은 사실상 걸음마 단계나 다름없다. 돈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누구나 미친 짓을 한다. 거의 모두가 이 게임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당신에게는 미친 짓처럼 보이는 일이 나에게는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미친 사람은 없다. 누구나 자신만의 경험에 근거해서 주어진 순간에 자신에게 합리적으로 보이는 의사결정을 내릴 뿐이다. 이제 빌 게이츠가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네, 빌 게이츠가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는 오늘 제 오디오북에서는 소개하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결론적으로는 투자자 각자의 위험 선호도는 개인의 경험에 좌우되는 것으로 보이고 지능도 교육도 아니다. 빌 게이츠가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순전히 언제 어디서 태어났느냐 하는 우연에 좌우될 뿐이다. 이렇게 운명론적인 입장을 말하면서 빌 게이츠 어떻게 부자가 되었느냐 하는 것을 저자 모건 하우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조금 폭넓게 본다면 책 팩트풀니스, 어떤 아주 기초적이고 아주 사실 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통계학적 자료를 가지고 분석해서 어떤 사회 현상을 이해하는 방법, 또 말콤 글래드웰의 타인의 해석이라는 책이 약간 이런 식으로 저술이 되어 있다고 저는 느꼈었는데요. 굉장히 사회 현상, 아시아인이 수학을 잘하는 이유를 뭐 벼농사에 빗대어서 그렇게 해석하는 그런 방법, 굉장히 저는 운명론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글쎄요, 이거는 받아들이시는 분에 따라서 필요한 정보를 자기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만 잘 걸러서 필터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자도 뒤쪽에서는 이렇게 운명론적인 입장만 취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이 이 책을 챕터별로 아주 다양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는 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챕터 2는 어디까지가 행운이고 어디부터가 리스크일까 뭐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챕터는 따로 있습니다. 제목은 좀 재미가 없는데요. 챕터 10 저축을 하라고? 라는 챕터입니다. 저축, 듣기만 해도 조금 지루하지 않으신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저축을 왜 해야 하는지 이 책의 저자의 문장을 읽고 나면 좀 경각심이 든다고 할까요? 저는 내가 왜 부자가 되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된 계기도 이런 근거를 바탕으로 많이 두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내 시간을 내 뜻대로 쓸 수 없으면 불운이 던지는 대로 무엇이든 수용하는 수밖에 없다.
정말 좋은 문장입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제 위협당하는 이런 시기에 이 돈이 왜 필요하며 어째서 우리는 독립성을 가져야 하는지 또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독립성과 부가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앞에서 예고한 대로 이 장에서는 당신이 저축을 하게끔 내가 설득을 해보려 한다. 오래 걸리지도 않을 것이다. 그런데 참 이상한 과제다. 그렇지 않은가? 사람들에게 저축을 하라고 설득까지 해야 하는가? 해야 한다. 내가 관찰한 바로는 그렇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설득이 필요하다. 일정 수준의 소득을 넘어서면 사람들은 세 부류로 갈린다. 저축을 하는 사람, 자신이 저축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저축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번 장은 뒤에 두 부류를 위한 내용이다. 부를 쌓는 것은 소득, 투자 수익률과 거의 관계가 없다. 저축률과 관계가 깊다. 부가 소득이나 투자 수익률과 거의 관계가 없다니 믿기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는 단순하지만 간과하기 쉬운 개념이다. 효율성의 힘에 대해 간단히 들려줄 이야기가 있다. 1970년대에는 세상의 석유가 동이 날 것처럼 보였다. 계산은 간단했다. 당시 세계 경제는 많은 양의 석유를 써야 했다. 또한 경제는 계속 성장 추세에 있었다. 우리가 채굴하는 석유의 양이 따라갈 수 없을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다행히 석유는 동나지 않았다. 이는 우리가 석유를 더 많이 찾아내고 채굴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석유 파동을 극복한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이전보다 더 에너지 효율이 좋은 자동차와 공장, 주택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은 1950년대에 비해 GDP 1달러당 60%나 적은 에너지를 사용한다. 도로를 다니는 모든 자동차의 평균 연비가 1975년에 비해 2배가 됐다. 1989년 포드의 세단 토러스의 평균 연비는 갤런당 18마일이었다. 2019년 쉐보레의 말도 안 되게 큰 SUV인 서브어반의 평균 연비는 갤런당 18.1마일이다. 전 세계가 에너지 자산을 키운 방법은 가진 에너지를 늘린 것이 아니라 필요 에너지를 줄인 것이었다. 1975년 이후 미국의 석유 및 천연가스 생산량은 65%가 늘었지만 에너지 관리 및 효율성 증대를 통해 그 에너지로 할 수 있는 일은 2배가 됐다. 그러니 무엇이 더 중요했는지 쉽게 알 수 있다.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은 더 많은 에너지를 찾아내는 것에 대체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불확실성에 쌓여 있다는 점이다. 이는 딱 맞는 지질 상태와 지형, 기후, 지정학 등 갖춰야 하는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대체로 우리가 조종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 더 가벼운 자동차를 사거나 자전거를 타는 것은 우리에게 달린 문제이며 효율성이 개선될 확률이 100%다. 돈 문제도 마찬가지다. 투자 수익이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줄 수도 있다. 그러나 어느 투자 전략이 효과가 있을지, 얼마나 오랫동안 효과가 있을지, 시장이 그에 협조해 줄지는 늘 미지수다. 결과는 불확실성 위에 놓여 있다. 개인의 저축과 검소함은 돈의 방정식에서 우리가 더 많이 조종할 수 있는 부분이고 미래에도 지금만큼이나 효과적인 것이 확실하다. 만약 부를 쌓는 것이 더 많은 돈이나 더 큰 투자 수익률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1970년대의 에너지 제약론자처럼 회의적이 될지도 모른다. 앞길은 험난하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부를 쌓는 것이 나 자신의 검소함과 효율을 통해 촉진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면 미래는 더 분명해 보인다. 부란 벌어들인 것을 쓰고 난 후 남은 것이 축적된 것에 불과하다.
소득이 높지 않아도 부를 쌓을 수 있지만 저축률이 높지 않고서는 부를 쌓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 사실을 고려하면 소득과 저축률 둘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는 명확하다. 네, 제가 최근에 들은 보도 셰퍼. 독일 업권에서 굉장히 유명한 머니 코치인데요. 또 한국에서도 돈이라는 제목의 책으로도 유명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보도 셰퍼 강의 중에서 보도 셰퍼 본인이 이런 말을 했었는데요. 본인이 돈을 이제 백만장자는 좀 빨리 됐었대요. 자기가 26살에 파산한 이후 5년도 안 돼서 그렇게 백만장자가 되었는데 그 뒤에 2년간을 몸이 아주 심하게 아파서 거의 누워만 있고 그 뒤에도 돈은 계속 불어나서 더 이상 저축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불어나서 저축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럴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때부터 행복감이 사라지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도 셰퍼는 항상 이렇게 그런 부자도 저축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바로 다름이 아니라 행복감을 위해서 그 부라는 느낌이 주는 행복감을 위해서 우리는 저축을 또 꼭 해야 한다. 이렇게 설득을 했었는데 제가 참 많이 설득을 당했습니다. 네, 여러분들께도 이 좋은 내용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부의 가치는 상대적이다. 당신과 나의 순자산이 똑같다고 해보자. 그리고 당신이 나보다 투자를 더 잘한다고 하자. 나의 연간 수익률은 8%인데 당신의 연간 수익률은 12%다. 그러나 나는 돈 문제에 있어서 당신보다 더 효율적이다. 당신의 라이프스타일 규모는 자산이 늘어나는 것만큼 빠르게 규모가 커지는 데 반해 나는 그 반만큼의 돈만 있어도 만족한다고 치자. 투자를 더 잘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보다 형편이 더 좋다. 투자 수익률이 더 낮은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 투자로부터 더 큰 혜택을 얻는다. 소득도 마찬가지다. 더 적은 돈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면 내가 가진 것과 내가 원하는 것 사이에 격차가 만들어진다. 이는 월급이 커져서 생기는 격차와 비슷하다. 하지만 더 쉽고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여지가 더 크다. 저축률이 높다는 것은 내가 쓸 수 있는 것보다 지출이 적다는 뜻이다. 지출이 적다는 것은 저축이 늘어난다는 뜻이다. 이를 다음과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보라. 연간 투자 수익률을 0.1% 높이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갈까? 전문가들은 수백만 시간의 연구와 수백억 달러어치의 노력을 쏟아붓는다. 그렇다면 잠재적으로 무엇이 더 중요한지, 무엇을 더 추구해야 하는지 쉽게 알 수 있다. 어떤 전문 투자자들은 투자 수익률 0.1%포인트를 높이기 위해 일주일에 80시간을 죽어라 일한다. 그러나 더 적은 노력으로 재무 상태에서 라이프 스타일의 거품을 2~3%포인트 덜어낼 수 있다. 높은 투자 수익률과 두둑한 월급을 챙길 수만 있다면 더없이 멋질 것이다. 그렇게 하는 사람도 일부 있다. 그러나 금융 방정식의 한쪽에 너무 많은 노력을 쏟아붓고 다른 한쪽에 너무 적은 노력을 쏟아붓는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도 아직 기회는 있다. 저축을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소득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겸손을 늘리는 것이다. 누구나 기초적인 것은 필요하다. 그것들이 충족되고 나면 또 다른 수준의 안락하고 기초적인 것들을 원하게 된다. 그리고 그 지점을 지나면 다시 또 안락하고 즐겁고 눈이 번쩍 뜨이는 기초적인 것들이 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선을 넘어서서 소비를 하는 것은 대개 자신의 소득과 관련된 자존심의 반영이며 내가 돈이 있다고 혹은 있었다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려는 행위다. 이렇게 생각해보자. 저축을 늘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는
소득을 늘리는 것이 아니다. 겸손을 늘리는 것이다. 저축을 당신의 자존심과 소득 사이의 격차라고 정의해보라. 그러면 꽤 높은 소득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왜 그처럼 저축을 적게 하는지 알 수 있다. 이는 나의 공작 깃털을 끝까지 느려서 역시나 똑같이 하고 있는 남들과 보조를 맞추고 싶은 본능과 매일매일 투쟁하는 것과 같다. 재무 상태를 성공적으로 유지하는 사람들 중에는 남들이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눈꼽만큼도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정말 좋은 내용입니다. 저축을 늘리자라고 하면 소득을 먼저 늘리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책은 앞서 저자가 밝혔듯이 이미 소득 분배를 잘 하시고 재테크도 잘 하시고 또 본인들이 자신의 심리,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하시는 분들에게는 해당이 없고 저축을 왜 해야 하는지조차 모르고 또 해본 적이 없거나 그런 사람, 저 같은 사람. 나는 돈 굴리는 것엔 재능이 없어. 나는 돈과는 관련이 없는 사람이야. 돈을 만지는 건 내 인생에 허락된 일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고 세뇌받거나 잘못 길들여져 오신 분들, 그런 분들은 저처럼 많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저축을 늘리라고 하면 지금 이 수준에서 무슨 저축을 해. 그러면 월급 혹은 소득부터 늘려야겠다. 투잡을 뛰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책에서 주장하듯이 먼저 겸손을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남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연습을 먼저 해야 합니다. 진짜 정말 주옥 같은 말이네요. 제가 이걸 몰라서 몇 년간 투잡을 뛰면서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치고 돈은 모이지 않고 행복감은 떨어지고 참 그런 악순환의 상태에 있었는데 요즘에는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물론 소득도 줄어들었습니다. 투잡을 뛰지 않아서. 그렇지만 행복감이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겸손을 늘리고 저축을 늘리라는 말, 이것이 정말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자, 계속해서 저축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생각보다 우리 손에 달려 있다. 저축은 돈을 덜 쓰는 것만으로도 가능하다. 욕망을 줄이면 돈도 덜 쓸 수 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신경을 덜 쓰면 욕망도 줄어든다. 여러 번 언급했듯 돈은 금융보다 심리와 더 많이 연관되어 있다. 저축을 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필요하지 않다. 사람들은 집 계약금을 마련하려고, 새 자동차를 사려고, 은퇴에 대비하려고 저축을 한다. 물론 그것도 훌륭한 일이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무언가를 구입하겠다는 목표가 있어야만 저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냥 저축 그 자체를 위해 저축할 수도 있다. 그리고 실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모두가 그래야 한다. 구체적 목표를 위해서만 저축하는 것은 예측 가능한 세상에서나 합당한 얘기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예측 가능하지 않다. 저축은 최악의 순간 우리를 기절초풍하게 만들 수 있는 불가피한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이다. 특별한 지출 목표가 없는 저축의 또 하나 좋은 점은 7장에서 논의한 부분이다. 즉,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돈으로 살 수 있는 유형적인 것들은 누구나 알고 있다. 반면 무형적인 것들은 헤아리기가 어렵고 그래서 눈에 잘 띄지 않는다. 그러나 저축의 뻔한 목표가 되는 유형적인 것들보다 돈이 주는 무형적인 혜택이 우리의 행복을 증진시키는데 훨씬 가치 있고 큰 도움이 된다. 지출 목표가 없는 저축은 우리에게 선택권과 유연성을 제공하며 내가 원하는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을 준다. 생각할 시간을 준다. 내 뜻대로 방향을 바꿀 수 있게 해준다.
저축하는 그 한 푼 한 푼은 다른 누군가가 가질 수도 있었던 미래의 포인트를 나에게 돌려주는 것과 같다. 이것도 정말 맞는 말인 게 여러분 저축해둔 돈이 없으면 직장을 억울하게 혹은 부득이한 현실의 상황으로 잃게 되거나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다른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생각할 시간이 줄어들고 그러면 또 조건을 보지 않고 오로지 돈만을 위해서 직업을 갖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 돈만을 위해서 찾은 직장은 다시 나에게 행복감을 줄 확률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또 그런 식으로 계속 다른 직업도 찾다 보면 우리는 점점 노동에 지치고 행복감에서 멀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축은 중요하다. 다름이 아니라 행복을 위해서, 행복한 느낌을 위해서는 저축이 정말 중요하다.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저축을 먼저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히 이게 무슨 행복한 감각이랑 돈 저축이랑 뭔 상관이야? 라는 마인드가 생기시는 분들은 저축을 그럼 먼저 한번 해보시는 게 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경험상. 은행에 있는 현금은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선택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게 만든다. 은행에 있는 현금은 우리가 커리어를 바꾸고 싶을 때, 일찍 은퇴하고 싶을 때, 어떤 걱정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을 때,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 이는 인생에 있어 대단한 혜택이다. 이 가치를 수치화할 수 있을까? 나는 계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두 가지 점에서 그렇다. 너무 크고 중요해서 가격을 붙일 수 없다. 그리고 말 그대로 계산이 불가능하기도 하다. 이자율을 계산하듯이 그 혜택을 계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계산할 수 없는 것은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내 시간을 내 뜻대로 쓸 수 없으면 불운이 던지는 대로 무엇이든 수용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시간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유연성이 있다면 황금 같은 기회가 눈앞에 뚝 떨어질 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있다. 이게 바로 저축의 숨은 혜택이다. 어쩌면 은행에 있는 이자율 0%짜리 저축은 엄청난 혜택을 줄지도 모른다. 저축이 있다면 월급은 적지만 내가 바라는 더 큰 목적이 있는 직업을 선택할 수도 있다. 저축이 있다면 간절한 순간 갑자기 찾아온 절호의 투자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제20장 나의 투자 이야기. 나는 부자가 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나는 그저 독립성을 갖고 싶었다. 컨설팅 그룹 퍼스트 맨해튼을 설립한 억만장자 샌디 고츠먼은 투자팀에 입사 지원한 사람의 면접을 볼 때 다음 질문을 했다고 한다. 당신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 왜 그것을 소유하는가? 당신이 당신 돈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여달라. 그뿐이었다. 내가 이 질문을 좋아하는 이유는 말이 되는 것과 직감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크게 다를 수 있음을 잘 보여주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저자에게 또 저자의 가족에게 맞는 방법이니 참고만 하기 바란다면서 저축 전략과 투자 전략 두 가지를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저는 저축 전략 한번 읽어드릴게요. 언젠간 찰리 멍거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부자가 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나는 그저 독립성을 갖고 싶었다. 그렇다. 부자가 되는 것은 제쳐둘 수 있다. 그러나 독립성은 그럴 수 없다. 독립성은 늘 나의 경제적 목표였다. 나는 최고 수익률을 추구하거나 레버리지를 활용해 초호화 생활을 하는 데는 관심이 없다. 그 두 가지는 친구들에게 잘난 인상을 주려고 하는 게임처럼 보이고 모두 숨은 리스크가 있다.
그냥 매일 아침 나와 내 가족이 하고 싶은 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잠을 깨고 싶을 뿐이다. 내가 내리는 모든 경제적 의사결정의 중심에는 이런 목표가 있다. 내 부모님이 살았던 성인기는 2단계로 나뉜다. 찢어지게 가난했던 시기와 그런대로 잘 살았던 시기다. 나이 40에 자녀가 벌써 셋일 때 아버지는 의사가 됐다. 의대를 다니며 배고픈 아이 셋을 부양하던 시절 어쩔 수 없이 생긴 검소한 생활 방식은 의사 월급을 받아도 바뀌지 않았다. 부모님은 높은 저축률로 본인들이 버는 것보다 한참 못 미치는 생활을 하면서 좋은 시절을 다 보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얻었다. 아버지는 응급실 의사였는데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직업 중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주 야간 교대 근무를 서느라 힘든 시간을 보냈다. 그렇게 20년을 보낸 후 아버지는 그만하면 됐노라 결심했고 일을 그만두셨다. 그리고 당신 인생의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이 일은 늘 내 마음에 남았다. 언제든 준비가 되었을 때 어느 날 아침 일어나 내 뜻대로 내가 하는 일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모든 경제적 목표의 어머니의 어머니 같아 보였다. 나에게 독립성이란 일을 그만둔다는 뜻이 아니다. 원할 때, 원하는 동안,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어느 정도 독립성을 얻는 데는 의사 월급이 필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기대치를 낮추고 내가 가진 것보다 낮은 수준의 생활을 하는 것이다. 소득 수준이 어떻든 상관없이 독립을 좌우하는 것은 저축률이다. 그리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일 때 저축률을 좌우하는 것은 생활 양식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는 것이다. 실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보다 낮은 수준의 생활 양식을 유지할 때의 2번째 혜택은 주위 사람들에게 뒤처지면 안 된다는 끝없는 심리적 압박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이다. 더 많은 것에 대한 욕구 없이 내 능력보다 낮은 수준에서 편안하게 살면 현대 선진국에서 사는 많은 이들이 굴복하고 마는 사회적 압박을 덜 받아낼 수 있다. 나심 탈레브는 이를 두고 이렇게 설명했다. 진정한 성공이란 극심한 경쟁의 쳇바퀴에서 빠져나와 내 활동을 마음의 평화에 맞추는 것이다. 마음에 쏙 드는 말이다. 지금까지 나는 독립성에 워낙 초점을 맞춘 나머지 이론상으로 따지면 말이 안 되는 결정을 여럿 내렸다. 나는 대출 없이 집을 샀다. 금융과 관련해 지금까지 내린 최악의 결정이지만 돈 문제와 관련해 내린 최고의 결정이기도 하다. 내가 집을 살 당시에는 대출 이율이 터무니없이 낮았다. 이성적인 조언자라면 누구든 값싼 대출금을 활용하고 남은 저축으로 주식처럼 수익률 높은 자산에 투자하라고 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냉철하게 이성적이 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저 심리적으로 적당히 합리적이면 그만이었다. 그리고 또 저자는 주택 가치를 제외한 자산의 20%쯤을 현금으로 보유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독립성에 있어서는 현금이 산소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네. 자, 나의 투자 전략은 오늘 생략하기로 하고, 저자가 계속 강조하는 내용은 사람에 따라서 자신만의 투자 전략을 다르게 찾아야 한다. 그리고 그 전략이라는 것이 반드시 이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심리, 그저 마음 편하고 싶은 그 욕구, 그것을 충족하는 것이 때로는 더 중요할 수 있다. 이런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는 책인 것 같습니다. 이 뒤에도 좀 좋은 내용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더 알고 싶은 이야기, 돈에 대한 이 같은 생각은 어떻게 형성된 걸까? 그러면서 이제 역사적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 또 무엇보다 미국의 역사,
또 미국의 대공황 이런 것에 빗대어서 사람의 심리, 옆집보다 내가 더 잘해야 해. 나는 불리하면 안 돼. 막 이렇게 비교하게 되는 사람의 심리를 묘사하고 있고, 또 중요한 건 제가 오늘 꼭 소개해 드리려고 했는데, 스페셜 브록에 있는 나의 아이들에게 보내는 금융조언. 이거는 내용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다음 오디오북에서 아주 짧게 소개를 따로 해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소개 오늘 이 영상, 이 오디오북 앞쪽에 이제 제가 설명을 할 때 좀 많은 배경음이 섞였을 것 같은데요. 저희 집 강아지가 물을 너무 신나게 마시는 바람에 그런 소음이 조금 들어간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